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내 딸이 아니다규서 오고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가 외면한 한 여중 진실, 500년 전 비극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성종 11년 한양의 의금부 신문실에서 한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씨, 일명 어우동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섹스 스캔들 주인공으로 역사에 기록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역사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우동은 종과 바람이 나서 남편에게 쫓겨났고 이후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저질러 사형당한 간부였다고요.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시대 대표적인 음녀로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어우동이 쫓겨난 진짜 이유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간통 사건을 일으켰고 아버지가 내 딸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갓집에서는 음행을 저지른 어미의 딸을 며느리로 둘 수 없었고 어우동은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 후 그녀에게 씌워진 간통의 누명, 한양을 뒤덮은 소문들, 그리고 정치적 희생양이 된 비극적 결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가 외면한 한 여인의 진실입니다. 소문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500년 전 비극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종갓집 대청마루에서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고 남편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 여자였을 뿐입니다. 태강수 이동과 혼인해 왕실의 종친 며느리가 된 평범한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가묘의 향을 피우고 안채의 살림을 돌보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늘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만 그래도 성실히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남편은 그다지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크게 냉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조선의 수많은 부부가 그러하듯 의례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제 방에 오는 일도 뜸해졌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관직 생활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녀들의 수근거림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기생 연경비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기생과의 관계, 조선의 양반 남성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양반과 부인들이 그렇듯 모른 척하고 견디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들이라도 낳았다면, 아니 딸이라도 낳았다면 상황은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이 없었고 그것이 제 입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진짜 벼랑 끝으로 몰아간 건 남편의 애정이 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정에서 날아온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와 간통을 했다는 소문이 한양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의 범절을 중시하시던 어머니가 양반가의 부덕을 늘 강조하시던 그분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로했고 어머니는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저 여자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다. 그 배에서 나온 딸도 내 딸이 아니다. 그 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딸로 태어났을 뿐인데 아버지는 저를 부정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명확했습니다. 부모에게 불경한 일이 있으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고. 물론 제 어머니의 간통이 정확히 칠그지하게 해당하는지는 애매했지만 종갓집 어른들은 그런 법리적 논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체면을 지키고 싶었고
저는 그 체면을 해치는 존재였습니다. 짐을 꾸리는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녀 하나가 제 옷가지 몇 벌을 보따리에 넣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억울하시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4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행복하진 않았도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저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24살의 나이에 쫓겨난 여자가 됐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저를 딸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나는 성실히 살았습니다. 시부모를 잘 모셨고 남편에게 충실했습니다. 단 하나, 제가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살 때는 안채밭들 나갈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제 차림새만 봐도 양반집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혼자 거리를 헤매는 모습은 분명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먼 친척을 찾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을 터였습니다. 누가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간통한 여자의 딸, 종갓집에서 쫓겨난 여자를요. 저는 작은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보따리 속 은비녀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팔면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선 저는 그 뒤를 생각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싸구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천장의 옹이가 마치 누군가의 눈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듯, 동정하는 듯. 그 시선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제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는 어김없이 떠올랐고 저는 여전히 갈 곳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그 긴 추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저 여자 또 지나가네. 얼굴에 철판 깔았나. 귓전을 스치는 수근거림이었지만 저는 모두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갈 때마다 제 뒤에는 늘 속삭임이 따라왔습니다. 쫓겨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한양은 이미 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실만 퍼졌습니다. 태강슈의 아내가 쫓겨났대. 친정 어머니가 간통을 했다지? 그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라났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형태를 바꿔가며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 딸도 그렇겠지. 이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제가 무언가를 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피는 못 쏟는다고 간통한 여자의 딸이니 당연히 몸가짐이 바르지 않을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시장에서 물을 사려 할 때였습니다. 상인이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이런 데 오시면 쓰나? 종갓집 마님이셨지 않소? 맛끝에 묻은 조롱을 저는 삼켰습니다. 돈을 내밀었지만 그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 들었소. 그 돈 어디서 났소? 깨끗한 돈이요? 깨끗한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비녀를 팔아서 생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물을 사지 못했고 그날 저녁은 굶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쫓겨난 여자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바느질 일이라도 얻으려 했지만 제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문은 닫혔습니다. 간통한 여자의 딸한테 우리 집안 옷을 맡기겠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가며 연명했습니다. 시집 갈 때 가져온 옷까지, 놀이개, 작은 장신구들.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제 과거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고 화장이 짙었습니다. 마님, 힘드시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먹고 살 길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아니, 달콤하다기보다는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먹고 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갈 곳이 없어도 그 길만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쉬운 듯 혀를 찼습니다. 생각 바뀌면 찾아오세요. 어차피 소문은 이미 다 퍼졌는데 뭘 지키려고 그러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문은 이미 다 퍼졌다.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제가 무언가를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결백하게 살아도 소문은 저를 더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물가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우동이 남자들을 집에 들인대.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미가 그러니 딸도 그렇지. 종갓집에서 쫓겨난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수상했어. 얼굴이 너무 곱잖아. 그런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인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봐, 부인하지도 못하잖아. 사실인 거야.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소문은 계속 자랐습니다. 어우동이 종친들과도 관계를 맺었대. 양반 자제들을 유혹한대. 심지어 노비까지도 가리지 않는데.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좁은 방에 틀어박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마음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저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어우동이잖아. 소문대로 미인이네. 저 여자만 잡으면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저는 무서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숨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남자가 한밤중에 제 방문을 두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우동, 문 열어! 들어가게! 저는 떨면서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고 그는 욕설을 퍼붓다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잘못을 저질렀고 남편이 저를 버렸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소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삶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꺼지고 눈가에 그늘이 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곱게 생긴 게 다 이유가 있어. 남자들을 유혹하려는 거지. 소문에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고 거짓은 크게 퍼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살고 있는 진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방탕하게 산다는 거짓은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구와 만났다, 어디서 봤다, 무엇을 했다. 사람들은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말했고 듣지도 않은 것을 증언했습니다. 제 삶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살았고 살기 위해선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저는 치마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어우동 간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다니나? 내가 저 여자 남편이었으면 진작 죽여버렸을 거야. 소문은 이제 제 목숨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왕실을 욕되게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제가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하지만 죽을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나을까? 사람들이 저를 잊어줄까? 그런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문이 곧 대궐 안까지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그곳에서 제 운명이 완전히 결정될 거라는 것을요. 의금부에서 나오셨습니다. 박씨, 따라오시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아니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요. 문을 열자 의금부 관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간통죄로 고발되었어. 순순히 따라오시오. 간통죄.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간통죄라니요. 옷을 제대로 여밀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거리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몇몇 이른 행인들이 저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게 어우동이구나. 드디어 잡혔네. 의금부로 가는 길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의금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관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판단하는 듯, 이미 유죄를 확신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박씨, 일명 어우동이냐? 그러하옵니다. 네가 태강수 이동에 버림받은 처가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하나하나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네가 방산수 이난과 간통했다는 고발이 있다. 사실이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말라. 여러 증인이 있다. 증인.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누가 저를 고발했습니까?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까? 수산수 이기환은 어떠하냐? 생원 이승원은 어떠냐? 내금이 구전은 어떠냐? 낯선 이름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모두와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수록 그들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네가 인정하지 않으니 문초가 필요하겠구나. 문초, 고문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일 뿐입니다. 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 관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문? 온 한양이 네 소문으로 떠들썩한데 그게 다 거짓이란 말이냐? 연기 없는 곳에 불은 나지 않는 법이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기 없는 곳에 불은 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문이 있다면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연기만 있고 불은 없다는 것을요. 소문이 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저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관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승지 김계창께서 직접 상소를 올리셨다. 네가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왕실의 체면을 더럽혔다고 하셨다. 김계창,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궐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대체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편에게 버려진 것뿐입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원 중에 한 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한 일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일으킨 소문이 문제다. 조선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양반 자제들이 네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부녀자들이 네 이야기로 수근거린다. 그것이 죄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소문을 만든 게 아닌데, 제가 그 소문의 피해자인데 왜 제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고 왜 소문의 대상인 저를 벌하십니까? 전하께서 이 사건에 매우 진노하셨다. 또 다른 관원이 말했습니다. 왕실 종친의 부인이었던 자가 이런 추문을 일으키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전하, 성종 임금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득해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금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쥐들이 돌아다녔고 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딱딱한 보리밥과 짠 국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 사건과 연루된 남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본 적도 없었지만 그들은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감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시오. 아니올리다.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 말라. 채찍 소리가 울렸고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머릿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고문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죄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1명의 남자와 간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네 죄다. 인정하느냐? 저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름들 중 대부분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만나지도 않은 사람과 간통을 합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네가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다. 증거는 충분하다. 무슨 증거입니까? 소문이 증거입니까? 한 관원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네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왕실을 욕되게 하고도 끝까지 부인하는구나. 저는 더 이상 변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가 저를 고발했을까요? 왜 김계창이라는 관리는 저를 문제 삼았을까요? 저는 그와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간수에게 들었습니다. 조정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저를 그냥 유배 보내야 한다고 했으며 어떤 신하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제 목숨이 그들의 입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사형까지는 아니라던데. 간수가 문을거렸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진노하셨으니 모를 일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 정치의 문제라는 것을요. 어느 날 신문관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박씨, 네 죄를 인정하면 형을 감해줄 수도 있다. 유배로 끝날 수도 있단 말이다.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거짓으로라도 인정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고집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사는 것보다 진실을 지키다 죽는 게 낫다고요. 그날 밤 저는 감방 창살 틈으로 보이는 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도 저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다면 이 억울함을 어디에 풀어야 할까요? 하늘이 알까요? 훗날 누군가는 제 진실을 알아줄까요? 아니면 저는 영원히 간통한 여자로만 기억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을 지킬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비록 역사가 저를 죄인으로 기록하더라도 저 자신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백했다는 것을요. 사유를 적용하여 아래라. 저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유, 사형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의군부 관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명하셨다. 강상죄를 적용하라고. 강상죄. 그것은 일반 간통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였습니다. 사회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죄.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애썼을 뿐이었습니다. 감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죽는다. 정말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신문실에 끌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승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처벌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장형 100대의 유배입니다. 사형까지는 아니옵니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다른 신하가 반박했습니다. 이 여자는 사족의 딸이며 종친의 처였소.
그런 신분으로 이런 추문을 일으켰으니 강상에 관계된 일이오. 극형에 처해야 하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법보다 기강이 중요하오. 이 여자를 살려두면 조선의 풍속이 무너질 것이오. 그들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논쟁의 대상이었을 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억울함도 제 목숨도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조선의 기강이었고 유교의 질서였습니다. 한 관원이 말했습니다. 태종과 세종 때도 음행이 심한 여자들을 극형에 처한 적이 있어. 하지만 그 후로는 모두 율에 따라 처벌했소. 지금 갑자기 법을 바꾼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소? 저는 그 말에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법으로도 사형에 하당하지 않습니다. 제발 법을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도승지 김계창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자는 귀천과 친척을 가리지 않고 모두와 간통했으니 이런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극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경계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계창, 저를 끝까지 몰아붙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왜 저를 그토록 미워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에게 단지 기강을 세우기 위한 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신하는 저를 시장 한복판에 세워 사람들에게 보인 후 유대 보내자고 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당장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다.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의군부에 명하여 사유를 적용하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였습니다. 성종 전하께서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싶으셨습니다. 유교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적에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감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간수에게 들었습니다. 대궐 안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비 윤씨마마가 폐출되었다고요. 전하의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섬뜩했습니다. 왕비마마조차 폐출되는 시기였습니다. 여자에 대한 처벌이 유난히 엄격해지는 때였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후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박씨, 내 죄를 인정하느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관원들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유를 상고하면 사형에 이르지 않으나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이 이와 같은 것은 강상에 관계되니 극형에 처한다. 그것이 제 죄안이었습니다. 성종 11년 10월 18일, 그날이 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가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 수레에 실렸습니다. 군기가마 평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구경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우동의 처형을, 소문의 주인공이 죽는 것을. 저게 어우동이구나. 생각보다 초라하네.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소문이 저를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교수대가 보였습니다. 목을 매달고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걸었습니다. 집행관이 죄목을 읽었습니다. 박씨, 일명 어우동은 삼종지도를 어지럽히고 강상을 무너뜨렸으니 교형에 처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삼종지도. 여자는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저를 버렸습니다. 제 남편도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도 낳지 못했습니다. 저는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삼종 지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기도했습니다. 훗날 누군가 제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아 주기를, 소문이 아닌 진실을, 죄인이 아닌 억울한 여자의 이야기를. 역사가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음란한 여자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누군가 제 억울함을 알아줄까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결백했다는 것을. 비록 세상은 저를 죄인이라 불렀지만 하늘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결백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제 삶은 끝났습니다. 성종 11년 10월 18일 군기감 앞에서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환호했습니다. 악녀가 처벌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은 뒤 사관들은 붓을 들었습니다. 성종실록에 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간통한 여자라고 썼습니다. 11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썼습니다. 왕실의 체면을 더럽혔다고 썼습니다. 그 기록은 세월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사람들은 실록을 읽으며 저를 음녀라고 불렀습니다. 여자가 정절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우동처럼 되지 말거라. 하지만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쫓겨났는지 진짜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간통이 있었다는 사실, 남편이 기생 영경비를 사랑해서 저를 버렸다는 사실, 그것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검증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단지 간통했다는 결론만 있었습니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은 변했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음녀였고 악령이었고 풍기문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과거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다른 질문을 던지며요. 어우동은 정말 간통했을까? 증거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녀만 극형에 처해졌을까? 함께 간통했다는 남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우동과 간통했다는 남자들 대부분은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몇 달 후 다시 관직을 되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직 어우동만 죽었습니다. 또한 어우동이 처형된 시기를 보니 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해인 1479년 성종의 왕비 윤씨가 폐출되었습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482년 패비 윤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어우동의 처형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종은 왕비 문제로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던 때였고, 그리고 어우동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록을 다시 읽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우동과 간통했다는 남자들 대부분은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몇 달 후 다시 관직을 되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직 어우동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태강수 이동이 아내를 버린 진짜 이유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어우동은 어머니의 죄를 뒤집어 써야 했는지,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심화되었다는데, 그런 다음에는 다양한 시각으로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자를 굴레하는 비정한 편견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최영석 모결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심화되었다는데. 그리고 어떤 학자는 천영의 낙연을 모습으로 한 편향을 만들었습니다. 소문이 진실이 되었고, 추측이 증거가 되었고, 정치적 필요가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역사는 누가 쓰는 걸까요? 기록된 것만이 진실일까요?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진실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역사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만 과거를 볼 수 있고, 그 기록은 누군가의 시각으로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역사를 읽을 때, 기록을 믿을 때 한 번쯤은 의심해 주시기를.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없는지, 묻혀진 목소리는 없는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은 없었는지요. 저 어우동은 조선이 만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조선이 외면한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진실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지만 해석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해석 속에서 저는 조금씩 다르게 기억됩니다. 때로는 악녀로, 때로는 희생자로, 때로는 억울한 여인으로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든 저는 바랍니다. 제가 살았다는 것, 고통받았다는 것, 억울했다는 것만은 잊혀지지 않기를. 그리고 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지만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